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이 자료가 던지는 첫 질문이 바로 하나의 거대한 미스터리에서 시작하거든요. 미스터리요? 네. 2012년 딱 이 시점을 기준으로 서구권 국가 전체에서 10대들의 불안이나 우울증, 자해 비율이 왜 약속이나 한 듯이 동시에 급증했을까 하는 거죠. 자료에서는 그 원인을 한마디로 유년기의 대대적인 재설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폴더폰이 스마트폰으로 바뀌고 전화통화가 소셜미디어로 대체되면서 아이들의 삶이 뿌리부터 어떻게 흔들렸는지 그 증거들을 하나씩 따라가 보시죠. 아, 그 미스터리라는 말이 확 와닿네요. 2012년. 데이터가 정말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요. 201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꽤 안정적이던 그 정신건강 지표가 네네. 정말 칼로 자른 듯이 그때부터 팍 곤두박질 치기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특히 여자애들 그래프는 거의 수직 상승이죠, 거의.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게 단순히 미국만의 현상이 아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자료를 보면 캐나다, 영국, 호주 같은 영어권 국가는 물론이고 북유럽까지 거의 모든 서구 선진국에서 소름 돋을 정도로 똑같은 패턴이 발견됩니다. 아, 그렇죠. 특정 국가의 정치나 경제 문제가 아니라는 거군요. 네, 이건 국경을 초월하는 거대한 기술적 변화가 범인이라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정말 아찔할 정도예요. 2010년에서 2015년 사이에 10세에서 14세 여자아이들이 자해 때문에 병원을 찾은 횟수가 200% 이상 증가했다고요? 네. 와, 200%면 3배잖아요. 그전와는 거의 없던 일이 불과 5년 만에 그렇게 폭발했다는 게 믿기지가 않는데요? 그렇죠. 2010년만 해도 대부분의 10대들은 폴더폰이나 피처폰을 썼습니다. 친구랑 놀고 싶으면 전화를 걸어서 야, 이따 몇 시에 어디서 보자 이렇게 약속을 잡았죠. 네, 그랬었죠. 그런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전면 카메라가 달린 아이폰이 보급되고 인스타그램 같은 비주얼 중심의 소셜미디어 앱이 그 폰 안으로 들어오면서 아이들의 사회적 삶이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어버린 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 유년기의 재설계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이 변화가 여자아이들과 남자아이들에게 다른 종류의 위기를 가져왔다는 분석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먼저 여자아이들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왜 유독 여자아이들의 그래프가 그렇게 더 가파르게 치솟은 걸까요? 그건 소셜미디어의 본질적인 속성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여자아이들은 관계 중심적인 성향이 강해서 사회적 전염에 훨씬 취약하거든요. 사회적 전염이요. 그러니까 한 명의 불안이나 우울이 친구들 사이에서 마치 감기처럼 번져나간다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소셜미디어는 그 전염의 속도와 범위를 무한대로 증폭시키는 완벽한 배양 접시 역할을 한 거죠. 특히 그 전면 카메라의 등장은 여자아이들이 24시간 내내 자기 자신을 하나의 상품처럼 전시하고 끊임없이 타인의 평가와 비교의 시선에 노출되게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면 익명의 평판 공격이라는 무서운 무기가 등장합니다. 오프라인에서는 누군가의 평판을 망가뜨리려면 큰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온라인에서는 아무런 책임 없이 오히려 좋아요나 관심을 받으면서 한 사람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킬 수 있게 된 거죠. 와, 정말 잔혹한 소셜 아레나네요. 여자아이들이 그렇게 관계와 평판이라는 전쟁터에서 고통받고 있다면 남자아이들은 이 문제에서 좀 자유로우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른 방식으로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바로 그겁니다. 남자아이들의 문제는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요. 소녀들이 과도하게 사회적인 공간에서 상처받는다면 소년들은 반대로 현실 세계에서 로그아웃해서 비디오 게임과 포르노의 세계로 후퇴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후퇴한다고요? 네, 당장의 우울이나 불안 수치보다는 장기적으로 현실에서 무언가를 성취해 나갈 동기와 능력을 잃어버리는 실패한 이력이 문제의 핵심이죠. 아, 여기서 그 느린 도파민과 빠른 도파민 개념이 나오는군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사실 이건 비단 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저만 해도 예전에는 몇 시간씩 하던 독서를 이제는 30분 하기도 벅차거든요. 계속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게 되고요. 이게 바로 제 뇌가 빠른 도파민에 절여진 결과라고 생각하니 좀 섬뜩한데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느림 도파민이라는 건 몇 주, 몇 달에 걸쳐서 꾸준히 노력해서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거나 악기 연주를 마스터하거나 연애를 시작했을 때 얻는 깊고 오래가는 만족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게임에서 레벨업을 하거나 틱톡 영상을 넘길 때마다 즉각적으로 터져나오는 빠른 도파민은 이 느린 회로를 완전히 망가뜨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현실의 과제들은 전부 지루하고 의미 없게 느껴지게 만드는 거군요. 맞습니다. 뇌가 빠른 자극에만 반응하게 되면
학업, 직업, 연애처럼 힘들고 더딘 과정이 필요한 현실의 도전 앞에서 쉽게 좌절하고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리고는 더 쉽고 빠른 쾌락을 주는 가상세계로 로그아웃 해버리는 거죠. 14살 때는 그저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처럼 보일 수 있지만 28살이 되었을 때 제대로 된 직업이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이륙하지 못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여자아이들은 너무 잔인한 사회 속에 갇히고 남자아이들은 현실 사회에서 칼출해버리고 양쪽 다 각자의 방식으로 건강한 유년기를 도둑맞고 있는 셈이네요. 그럼 아이들이 화면에 코를 박고 있는 동안 구체적으로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가장 중요하고 대체 불가능한 것, 바로 현실 세계의 경험입니다. 특히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는 놀이요. 모든 포유류는 유년기에 놀이를 통해 생존 기술을 배우고 뇌를 발달시킵니다. 나무에 오르더가 긁히고 친구들과 뒤엉켜 놀다가 넘어지기도 하면서 뇌는 불필요한 신경 연결을 잘라내고 중요한 회로는 더 튼튼하게 만들죠. 아, 그 가지치기랑 수초화 말씀하시는군요. 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두려움을 다루는 법과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회복 탄력성을 배우게 되죠. 그런데 요즘 비디오 게임도 보면 친구들이랑 팀을 짜서 음성 채팅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로는 부족한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거기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비디오 게임의 모든 규칙은 프로그래머가 이미 다 만들어 놓았죠. 그렇죠. 하지만 현실에서 친구들과 축구를 할 때는 어떤가요? 야, 방금 건 반칙이지. 아니야, 어깨로 민 건 괜찮아.처럼 규칙을 두고 다투고 협상하고 결국 우리만의 규칙에 합의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자료에서는 이걸 메타게임이라고 부릅니다. 메타게임이요? 네, 이 메타게임이야말로 사회성과 도덕성이 자라나는 가장 중요한 토양인데 완벽하게 통제된 비디오 게임은 이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해버립니다. 와, 그건 생각도 못했네요. 규칙을 지키는 것보다 규칙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회성 발달에 더 중요하다는 거군요. 그리고 단순히 놀이뿐만 아니라 그 함께 있음이라는 경험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지적도 정말 가슴을 치더라고요. 자료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잖아요. 당신의 어린 시절에서 햇빛, 친구와의 웃음, 취미, 독서 시간을 절반 이상 빼앗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라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바로 그겁니다. 요즘 아이들은 온라인에서 수백 명의 친구와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누구와도 눈을 맞추고 함께 웃거나 함께 땀 흘려 움직이거나 함께 밥을 먹지 않아요. 수만 년 동안 인류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어주었던 가장 근본적인 동기와 경험들이 사라지면서 아이들은 역사상 그 어느 세대보다 더 깊은 외로움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수면 부족은 거의 당연히 따라오는 거고요. 그렇죠. 필연적인 부작용이죠. 들어볼수록 정말 심각하네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된 거죠? 이 모든 문제의 배후에 있는 진짜 엔진은 뭔가요? 이게 다 기업들의 탐욕 때문인가요? 문제의 동력은 바로 기업들 간의 뇌 간의 바닥을 향한 경쟁에 있습니다. 뇌간의 바닥을 향한 경쟁이요? 네, 뇌간은 우리 뇌에서 가장 원초적인 본능, 즉 생존과 직결된 부분을 담당하죠. 소셜미디어나 게임 알고리즘은 사용자의 단기적인 관심을 1초라도 더 붙잡아두기 위해 경쟁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모든 클릭, 스크롤, 머무는 시간을 학습해서 우리 뇌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을 자극할 콘텐츠를 기가 막히게 찾아내죠. 이게 슬롯머신과 똑같은 원리라고 하던데요. 가변 비율 강화라는 심리학 용어를 쓰더라고요. 네, 스마트폰 화면을 새로 고침할 때마다 어떤 보상, 그러니까 재미있는 영상이나 좋아요 알림, 새로운 소식 같은 게 나올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도박사처럼 계속해서 레버를 당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 모두가 주머니에 슬롯머신을 하나씩 넣고 다니는 셈이네요. 맞아요. 이건 텔레비전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TV는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전달했지만 스마트폰은 상호작용을 통해 우리의 행동 자체를 조련하고 습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 스마트폰이 저를 상대로 24시간 도박을 하고 있는 거네요.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데요. 앞으로 생성형 AI 기술이 발전하면 이게 더 심각해질 거라는 전망은 정말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각 개인에게 완벽하게 최적화된 자극적인 콘텐츠를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게 될 테니까요. 맞습니다. 그야말로 디지털 헤로인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죠. 전망이 너무 암울한데요. 그럼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이 거대한 흐름 앞에서 부모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기는 한 걸까요? 자료에서는 이 문제가 개별 부모의 노력만으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집단 행동 문제라고 명확히 선을 긋습니다. 잠깐만요. 바로 그 지점이
부모 입장에서 가장 답답한 부분일 것 같아요. 이론적으로는 다 맞죠. 그런데 당장 내 아이가 와서 반에서 나만 스마트폰 없어, 친구들이 나만 빼고 단톡방에서 이야기해 라고 울면 버텨낼 부모가 몇이나 될까요? 이게 현실이잖아요. 바로 그 말씀 때문에 집단 행동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겁니다. 내 친구들은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라는 아이의 외침은 모든 부모가 개별적으로 맞서 싸워야 하는 핵폭탄과 또 같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만약 우리 동네, 우리 학교의 모든 부모가 고등학교 가기 전에는 스마트폰 안 사주기로 했어 라는 약속, 즉 공동의 규범을 공유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아이의 불만은 부모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규칙으로 향하게 되죠. 그래서 자료는 4가지 구체적인 규범을 제안합니다. 네, 그 4가지 규범이 아주 구체적이고 명쾌해서 좋았습니다. 첫 번째가 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스마트폰 금지. 그러니까 14세 이전에는 스마트폰 대신 통화와 문자만 되는 일명 바보폰을 주자는 거군요. 그렇죠. 아이들의 뇌가 사회적 압박과 중독에 가장 취약한 시기를 보호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16세까지 소셜미디어 금지입니다. 이건 부모의 약속만으로는 부족하고 술이나 담배처럼 강력한 연령 인증 시스템을 갖춘 법적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소셜미디어는 성인용 활동이라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렇네요. 운전면허도 나이가 돼야 딸 수 있는 것처럼요. 세 번째는 휴대폰 없는 학교. 이건 당장이라도 시작할 수 있고 효과도 가장 빠를 것 같아요. 등교할 때 휴대폰을 내고 하교할 때 돌려받는 거죠.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는 수업에, 쉬는 시간에는 친구들 얼굴을 보며 이야기하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마지막 4번째가 어쩌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더 많은 자유놀이와 독립성을 아이들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아이 손에서 스마트폰을 빼앗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그 비어버린 시간을 채워줄 현실 세계의 재미와 모험, 책임감을 돌려줘야만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합니다. 아이들이 부모의 감시 없이 친구들과 동네를 탐험하고 자기들끼리 갈등을 해결하는 경험을 되찾게 해줘야 합니다. 정말 그러네요. 결국 하지 마가 아니라 이걸 해라는 즐거운 대안이 없으면 이 모든 노력은 실패할 수밖에 없겠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스마트폰 기반의 유년기는 인류 역사상 전례가 없는 거대한 사회적 실험이었고 그 실험은 지금 실패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앗아가고 있으니까요. 문제는 정말 심각하지만 다행히 해결책의 방향은 명확합니다. 우리 어른들이 집단적 행동을 통해 아이들에게 빼앗겼던 어린 시절, 진짜 세상 속의 어린 시절을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 대담이 주로 아이들에게 초점을 맞췄지만 중간에 이건 어른이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느끼는 거잖아요. 집중력은 점점 짧아지고 온라인에서는 사소한 일에도 분노하고 날카롭게 남을 판단하게 되고 삶의 깊이가 점점 얕아지는 것 같은 느낌이요. 오늘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서 이 원칙들을 당신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어떨까요? 당신의 삶에 사라진 느린 도파민, 그 깊고 오래가는 만족감을 주는 의미 있는 활동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내려놓고 또 무엇을 새롭게 시작하시겠습니까?